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정시 7초 합격자 발표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추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시 원서를 쓰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최초 합격으로 대학을 붙는 게 아니라 사실상 추가 합격으로 대학을 붙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추가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모쪼록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꼭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가 모집이 다 끝나고 나면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이 다 끝나는 시점이 아마도 2월 19일 정도의 시점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2월 8일서부터는 등록 기간이거든요. 등록 기간이 이루어지게 되고 등록이 끝나고 나면 추가 합격자 발표가 대학들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아마 그 기간 아마 피가 말리는 그런 아주 촉중한 기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종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의 예상 기간은 2월 20일부터 2월 25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요거보다 물론 기간이 조금 더 하루 이틀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2월 20일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모집은 결국은 대학에서 정시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을 미충원했었을 때 그 인원만큼을 정시 모집 기간이 다 끝나고 난 기간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것, 이걸 우리가 추가 모집이라고 하고,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아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건국대나 동국대 또는 한국외대 아래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또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같은 학교, 경희대 같은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모집을 잘 실시하지 않아요. 그럼 그 위쪽의 대학들은 정원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상위권 대학들도 당연히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상위권 대학들은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 인원만큼을 다음 연도에 정시 모집의 인원으로 반영을 시켜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을 추가 모집으로 진행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나 동국대, 한국외대, 홍대 아래쪽 대학들은 대부분 추가 모집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올해 추가 모집은 이제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은 기회가 되어질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9,00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 아마 그거보다 인원수가 좀 더 많은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추가 모집의 대학이 많아지고 또 대학이 높은 대학에서 실시하게 되고 또 원하는 학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들은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다 보니까 결국 대학들에서 미충원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특히 수능을 시험 봤던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이 내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2022학년도는 재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은 꿈의 학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꿈의 학년도. 정시에서 선발 인원도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 의대가 내년부터 32개 대학 1,578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약대가 편입이 되어지고 약대가 그 다음에 의대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의전원과 약의대를 같이 병행해서 선발하면서 내년에 건국대학교가 4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추가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가 모집은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정시에 모두 불합격하시면 당연히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별로 생각할 게 없고 고민하실 점은 뭐냐면 정시에 붙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정시에 만약에 서울여대 붙었다, 세종대를 붙었다, 정시에 만약에 홍대를 붙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대학과 학과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썼었을 때 정시에 붙은 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을 붙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을 주긴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과당 모집 인원이 10명, 20명 정도 모집 인원이 되어지면 안정적인 원서 지원과 원서 지원의 흐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지만
학과당 모집 인원이 1명, 2명, 많으면 3명, 5명 정도의 적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문과인 경우에는 보통 70대1, 80대1 자연계라 하더라도 한 3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 구조에서는 적은 인원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는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님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우리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정시에서 붙었었던 학교를 추가 모집을 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시에 원서를 썼다가 떨어진 학교를 추가 모집해서 다시 원서를 써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추가 모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과 특징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의 특징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 지원하신 분들은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추가 모집도 정시 모집 안에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수시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 지원 안 되고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시에 합격하신 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정시에 합격한 데가 산업대학이거나 전문대학교에 합격하신 분들은 등록 여부 관계없이 추가 모집에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이 그냥 정규 대학인 거야. 세종대에 합격을 했다, 홍익대학교 합격을 했다, 가천대 합격을 했다, 경북대 합격을 했다, 부산대 합격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냐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대략적으로 2월 20일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셔야만 원서 지원하실 수 있어요. 추가 모집 기간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그때 등록 포기하셔도 원서 지원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추가 모집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오로지 추가 합격에서 붙을 때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지만 추가 합격에 붙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추가 합격으로 붙었을 때 정시에서 붙은 학교를 다닐지 말지 포기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대학과 중복으로 합격을 했었을 때 요거는 정시 모집에도 해당이 되고 추가 모집에도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학교를 먼저 붙고 나중에 B라는 학교를 붙었었을 때의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먼저 A라는 학교 먼저 선등록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등록 포기 여부를 분명히 하고 등록금을 한 번에 받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붙은 학교에 다시 등록을 하시는 형태가 되어야지 선등록하는 학교가 있고 추가 모집으로 붙은 학교가 있는데 추가 모집에 먼저 등록하고 선등록 학교에 전화해서 등록 포기하는 순서로 가시면 위험해져요. 등록 절차를 잘못 어기시게 되어지면 부정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아시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점. 이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핵심은 뭐냐면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은 없지만 한 대학에 딱 하나만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숭실대에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숭실대를 가군에도 쓸 수 있고 나군에도 쓸 수 있고 다군에도 쓸 수 있어서 세 번을 원서를 쓸 수 있었는데 추가 모집은 결국은 원서 지원의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한 대학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점을 우리가 핵심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딱 한 번밖에 원서를 못 씁니다. 일곱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환산 방식은 정시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거 물어보죠. 내가 문과인데 나는 요번에 추가 모집에 수의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어요. 나는 문과인데 요번에 자연계로 원서를 쓰고 싶어요. 요 방식은 정시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문과에서 이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면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만 원서가 지원이 가능한 거고 이과에서 문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한다면 수리 가형과 가탐에 대한 반영 비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학교에만 원서를 쓰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고 여섯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일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핵심이 뭐냐면 정시는 일반적으로 수시 2월일은 확정해서 정시 모집일은 확정되면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 없죠. 10명 뽑겠다면 끝까지 10명인 거야. 그런데 추가 모집은
숭실대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확정되고 나면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 없이 끝나는데, 세종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들은 전년도에 보면 모집 기간 내에 1차, 2차, 3차, 4차, 5차를 나누어서 모집 인원이 추가돼요. 2명을 뽑겠다고 했던 학과가 5명이 될 수도 있고, 모집 인원이 없었던 학과가 모집 인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변동이 있다는 점이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모집은 닥쳐서 어디 원서 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대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와 대학들을 먼저 추려서 고려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모집 인원과 모집 학과가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의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은 가나다군이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다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숭실대를 예를 들면, 숭실대는 가군에서 뽑는 학과가 있고 나군에서 뽑는 학과가 있고 다군에서 뽑는 학과가 있죠.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가나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게 강하죠? 학생들이 대부분 가나 다로 가면 다 쪽에서 쏠리는 현상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다군의 대학도 많지 않고 학과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군의 학과가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가군과 나군보다. 그런데 추가 모집은 군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군의 학과의 점수를, 그쵸? 정시 모집에서 다군의 학과의 점수를 추가 모집의 학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 학과별 합격 점수는 추가 모집에서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군의 대학이나 학과는 예상 점수보다 실제 합격 점수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군에서 분할 모집하는 학교에서 다군의 점수는 가군이나 나군의 점수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홍익대처럼 다군에서만 선발하는 학과는 실제 합격 점수를 조금 더 낮게 책정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 중에서 다군 쪽에서 선발하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의치 한의대에서 다군 쪽은 쏠림 현상이 크니까 점수가 엄청 높고 경쟁률도 높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군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낮게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시 원서 지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어떻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다 따지고, 그쵸? 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다 따지고, 대학이나 학과의 합격 예상 점수 따지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학과에 지원하고 쏠리는지에 대한 지원 경향에 대한 막 추적 조사까지 하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원서 지원, 다시 말하면 점수 계산을 통한 첨예한 원서 지원의 전략들이 통하는, 그게 바로 정시 원서 지원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추가 모집은 블라인드야. 추가 모집은 블라인드. 블라인드라는 얘기는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학과,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과와 대학에 몰려드는 경향이 크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맹목적으로 원서를 쓴다는 거죠. 상대가 그렇게 원서를 쓴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우리를 그런 원서 지원의 흐름과 패턴들을 잘 적용을 시키고 응용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이 추가 모집을 하게 되어질 때 블라인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원서 지원이 무제한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서 지원의 제한이 없다? 그럼 아무데나 원서를 막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니까? 뭐가 그렇지 않으면 정시 지원은 가나다군 세부밖에 원서를 못 써요.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정시 지원은 가나다군에서 똑같은 학교를 쓸 수 있어요. 숭실대를 가나다에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가천대를 가나다에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경북대를 가군과 나군에서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추가 모집은 딱 한 대학에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쓴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제한이 없다라는 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런데 대부분의 원서 지원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구 원서를 쓰려고 하죠. 그리고 쏠림 현상이 되게 커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되게 커지고 이렇게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학교의 한 예인데 문과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약 7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이과인 경우는 약 24, 25, 2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와요. 특징은 뭐냐면 추가 모집에서는 자연계가 훨씬 더 유리하다. 문과에 비해서. 문과의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자연계의 경쟁률이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낮기 때문에 자연계가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경쟁률은 높지만 하지만 실제 경쟁률은 높지 않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 세종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에 135라는 이 지원 인원을 우리가 점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세종대학교 생명시스템 학부의 합격 예상 점수가 135점이라고 하면 정시에서 대부분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점수폭은 대부분 137점에서 낮은 점수라고 하면 128점 정도의 점수 구간 내에서 원서를 쓴다고 예상이 되어지면 추가 모집을 가게 되면 원서 지원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추가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상위 점수 때는 높아질 수는 없어요. 상위 점수 때는 비슷하지만 하위 점수 때의 폭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37점대부터 시작해서 밑에 점수하면 98점대까지 점수를 원서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이만큼의 허수 지원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원서 지원이 제한이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상위 학과 상위 대학으로 쏠리는 현상들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높지 않다는 점. 이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높으나 실질 경쟁률은 별로 높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과 선호도와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거. 이게 특징이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 모집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의 1순위의 원서 지원은 비인기학과예요. 비인기학과. 붙으려고 하면 무조건 비인기학과 쪽에 원서를 써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추가 모집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블라인드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선호도가 쏠리는 학과가 아닌 비선호 쪽으로 원서를 쓰거나 그런 다음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서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진 다음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경쟁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게 전략이라고 할 수 없고 전략은 일단 비인기 학과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은 투트랙 전략이에요. 투트랙 전략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은 가나다군 3개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런 원서 지원을 쓰겠죠. 사선으로 원서를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원서 지원을 상향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정 원서 쓰고 그 다음에 안정 이렇게 3개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상향을 2개를 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정이 안 나오면 요거를 낮춰서 안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상향을 3개를 다 치시는 분들 계시죠. 사선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V자형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선에 맞춰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은 투트랙 전략이라고 말씀드려요. 투트랙 전략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향의 원서 지원과 기회 구간에 누리는 원서 지원의 방법이에요. 상향과 기회 구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상향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 점수가 만약에 350점을 맞았어. 자, 350점을 맞을 수 있는 점수가 부경대나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세종대, 고려대 세종을 갈 수 있는 점수대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부경대나 단국대 천안이나 고려대 세종이 350점이면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350점, 표준점수 350점의 대학이 이들 대학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쓸 때 350점에서 355점만 써도 상향이죠. 붙기 어렵죠? 하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350점대에서 370점의 학과를 원서를 쓰실 수도 있어요. 붙을 수도 있어요. 왜 붙을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이 특히 올해는 뭐가 많다? 허점이 많을 수가 있다. 왜?
이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375 또는 370점 또는 365점대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등록 자체를 포기하고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내년에 대한 메리트가 매우 강하고 올해 봤었던 수능 점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위 점수대에서 구간에서 빈틈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첫 번째 투트랙 전략, 첫 번째는 상향. 적극적인 상향을 해라. 내 점수가 350점이라 하더라도 370점대의 20점 상향을 통해서 뚫을 수가 있다. 이걸 노리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기회 구간에서 반드시 안정 지원을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350점인 학생이 건국대 쓰고 국민대 쓰고 광우대 쓰고 서울과학기술대 쓰면 다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개 대학의 원서를 썼다면 학생들이 과밀되어질 수 있는 중간 지점을 피하고 그 다음에 하위 구간에서 안정 지원을 반드시 택하는 거예요. 상위 대학과 중간 빼고 하위 학과. 학과에서도 인기학과와 비인과학과를 병행하면서 한 곳에 몰아넣는 원서 지원은 매우 위험해요. 인기학과에 다 몰아넣거나 상위학과에 다 몰아넣는 원서 지원 매우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전략은 투트랙 원서 지원 전략으로 해서 상향과 기회 구간을 노리는 원서 지원이거나 아니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은 사실은 이제 뽑는 인원은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8,000에서 9,000명 정도 선발하게 되어지고 올해는 한 10,000명 정도 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긴 하는데, 사실 추가 모집이 정시 모집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선발 인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도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브라인드 원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 모집까지 대부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지치죠. 이제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원서를 쓰거나 그래도 이 정도는 써야 되거나 라고 하는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시 지원이 정량적인 원서 지원이었다면 추가 모집은 브라인드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반드시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원서를 써서 마지막 남은 기회에서 희망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